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정말 빠르네요. 금방금방 다시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낯선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익숙해진 느낌이 드시죠. 제가 익숙해진 만큼 개론의 내용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계산 문제의 아주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를 9대 1로 나눈다 그러면 일단 10조각을 내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쪽에 9, 그 다음 이쪽에 1을 가지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따라오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그래서 투자론 부분의 내용을 약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정도, 교시로 따지면 10교시 정도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투자론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기초입문반에서 한 투자론이 전체 투자론 내용에서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다른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기본이론반, 심화이론반 쭉 뒤로 갔을 때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되시겠죠? 힘내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럼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식한 표현 공부했는데요. 세 글자 고가성의 특성을 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못하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빌렸죠. 그래서 얘를 전체 투자액, 총 투자액이라고 얘기했고 남의 돈을 빼기 전에는 얘는 총 투자액. 그래서 조순 총리였죠. 조와 총과 수는 얘는 총 투자액과 연결이 됐었고 전후는 남의 돈을 뺀 다음이니까 지분 투자액과 연결된다. 조순 총리 이렇게 기억했던 내용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 이렇게 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면 되죠. 그때 부동산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걸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얘를 금융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 금융의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106페이지예요. 106페이지. 그래서 1번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 있답니다. 그럼 이 원칙을 기억하시기 전에 누가 과연 돈을 빌리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고소득층은 집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렇지. 지렛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남의 돈을 일부러 싸게 빌려서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이런 대답을 하실 텐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은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층이 빌릴 거잖아요. 근데 저소층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로 존재하겠죠. 그럼 정부는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층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낮은 이자로 갚아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다 그렇게 제공해 주려면 어려우니까 은행에게 그렇게 대출을 해주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 대신 대출 재원을 누가 만들어서? 정부가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보금자리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동산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택금융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주택 소비금융의 내용이에요. 기본은. 그러면 첫 번째, 저소층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소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수니까 대출 재원을 충분히 모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금 조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돈을 저소층에게 집사라고 돈을 빌려주면서 1억을 빌려주면서 야 집사 내가 1억 빌려줄게. 그 대신 1년 안에 갚어. 그 대신 이자율 20%야. 그럼 돈 빌릴 수 있을까요? 못 빌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 골이면 저소층은 그 돈을 빌릴래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저소층에게 집사라고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낮은 이자율로 적용해 줘야지만 똑같은 돈 1억을 빌렸을 때 생각해 볼까요? 10년에 걸쳐서 매년 균등하게 원금을 상환한대요. 그러면 1억을 10등분 치면 해마다 1,000만 원씩 상환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기간이 길어져서 2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거래요. 그러면 1억을 20으로 나누면 500만 원씩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가 될수록 돈 빌린 차입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그 다음 저리일수록 부담이 줄겠죠. 그리하여 주택 소비 금융은 기본적으로 누가 빌리기 때문에 저소층이 돈을 빌리니까 장기 저리 대출이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저소득층에게 집사라고 돈을 빌려줘 이렇게 은행에게 얘기를 하면 은행은 난색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면 저소득층은 뭐가 마음에 걸리죠? 저소득층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배를 내밀 가능성이 매우 크더라. 달라는 원리금 대신. 그래서 째고 다니는데 정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채권 금액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 그래서 만약에 배를 내밀면 저당권을 행사해서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채권 금액의 보전 수단이 필요하더라. 저당제도. 그 다음 네 번째, 그 저당 채권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고정화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갑에게 20년에 걸쳐서 1억을 빌려줬다고 볼까요? 장기 처리 대출로. 그럼 20년 동안은 이 사람 기간의 이익을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되셨죠? 얘를 기간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한의 이익, 기간의 이익. 그때 그 저당 채권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억이 돈이 묶인 거죠. 20년 동안. 그래서 걔를 저당 채권을 죽어있는 재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을 유동화시키면 굴리게 되면 돈이 또 들어오게 만드는 제도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예요.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원활하게 부동산 금융이 제공된다. 그러면 원활하게 부동산 금융이 제공되면 그 기능으로 첫 번째,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요. 주택 소요 계층이었던 무주택 저소득층이 사고 싶어 욕구는 있었는데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었는데 구매력을 갖추게 된 거죠. 지금 돈을 빌려서. 그러면 시장 내 유효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공급이 증가해서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자가주택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겠죠. 빌려 살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차가주택의 공급 확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시장 내에 부동산 금융을 확대해주면 그만큼 시장 내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유효 수요의 증가, 가격 상승, 건축 경기 좋아진다, 경기 조절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면 그때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동산 금융을 축소하겠죠. 그럼 좀 더 단기간에 걸쳐서 고리로 대출을 해주면 돈을 빌려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주니까 시장 내 유효 수요의 감소, 그럼 가격의 하락, 그러면 공급의 감소,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축 유도의 기능이 있겠죠. 저소득층의 집사라고 먼저 1억을 빌려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만큼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됩니다. 잘 보실까요? 지금 얘 4개인가요, 여러분? 얘도 4개죠? 그럼 우리는 몇지 선다? 오지선답이기 때문에 다음 중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뭘 섞을 수 있다? 기능을. 기능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원칙이 하나 섞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하죠. 맞죠? 그때 이자율이 완전히 고정돼 있어서 똑같은 이자만 지불하는 금융이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고정이자율 대부라고 하겠죠. 그럼 물가 상승이 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게 있답니다. 그럼 무슨 이자율이라고 할까요? 변동이자율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을 뭐라고도 하냐면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변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 이미 봤던 내용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이 있대요. 얘를 명목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물가가 상승되면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놓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 걔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물가 상승률을 뺀 나머지가 실질적인 이자율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명목 이자율이 만약에 고정된 경우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대출자, 돈을 빌려준 사람, 대출자라고 합니다. 대출 받으러 간 사람은 받는 사람 차입자지 대출자라는 표현 안 써요. 여기서 용어 정의합니다.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이 10%로 고정돼 있답니다. 그런데 물가가 3%만큼 전에보다 올라갔대요. 그러면 겉으로는 10% 이자를 받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3%만큼 상승되면 실질적인 이자는 이제 7%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명목 이자율에는 물가 상승률 3%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죠. 실질 이자율에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얘를 빼서 구한 거니까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이제 10%일 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갔어요. 5%로. 그럼 여러분 실질 이자율은 얼마로 떨어진 거죠? 5%죠. 그럼 이때 대출자는 말 그대로 10% 이자를 겉으로는 받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5% 이자밖에 못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선 좋다 나쁘다?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하는 위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얘를 고정시키고 싶을까요? 변동시키고 싶을까요? 변동시키고 싶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고정돼 있으면 명목 이자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 시에 실질적인 이자율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화폐 자산 가치의 하락에 따라.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저당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잘 보세요. 저당 이자율은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약정된 이미 저당에 대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얘를 약정 이자율 또는 저당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돈 빌리고 빌려주면서 약속된 이자율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이자율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율인 거예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더 높아졌다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지금 빌려줬으면 더 높은 이자를 받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게 된 거네요. 얘를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위험이라고 해서 이자율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엔 대출자 입장에서 저당 이자율과 시장 이자를 비교했더니 시장 이자율이 더 싸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 차입자는 시장에서 더 싸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 이자율이 낮대요. 전에 빌린 돈의 이자율보다. 그럼 차입자는 그대로 이 저당을 유지할까요? 지금 새로 빌려서 전에 빌린 돈을 갚아치울까요? 새롭게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린 돈 갚겠죠. 조기 상환하겠죠. 그러니까 상환인데 먼저 상환하는 걸 조기에 상환한다 또는 만기 전에 변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기 전 변제가 이루어지면 먼저 갚으니까 고마워. 그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된 이자 수입을 누리고자 돈을 빌려준 건데 조기에 상환이 되면 걔는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서 출제자가 함정을 파는 걸 뭘 함정으로 파냐면 시장 이자율과 저당 이자를 비교해서 시장 이자율이 높았을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얼마나 이 문장이 쉬운지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지금 현재 빌릴 수 있는 돈의 이자율이 높으면 지금 그 돈 빌릴까요? 안 빌리겠죠. 기존의 돈 그대로 유지하겠죠. 맞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지금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린 돈을 갚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대출자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든 저당 이자율보다 낮아지든 둘 다 위험인가요? 위험이죠. 이자율 위험, 조기상환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저당 이자율이 8%, 시장 이자율이 변화가 됐죠. 5%로. 그럼 시장에서 5%로 싸게 빌려서 8% 갚아 치워버리겠네요. 그럼 얘는 조기상환 위험이 발생한 거고 얘가 만약에 10%가 됐다면 10%로 빌려서 8%짜리 갚을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짱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지금 빌려줬으면 10% 이자를 받을 텐데 전에 빌려줘서 8% 이자밖에 못 받네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위험이 발생한 거죠. 얘 판단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뭐가 딱 정확히 들어있어야 되냐면 물가가 상승되면 화폐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물가와 화폐 자산의 가치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이자를 받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는 거니까 누구는 불리해진다? 대출자는 불리해지겠죠. 맞죠? 그래서 대출자는 물가 상승 시에는 똑같은 이자를 받고 싶을까요? 이자를 올려받고 싶을까요? 이자를 올려받아서 그 위험을 돈 갚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싶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올리는 방법을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자는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한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자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까요? 대출 원금에서 상환된 금액 뺀 잔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까요? 잔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겠죠. 자,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10% 이자율이라면 그 해에 10% 이자가 연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1억에 10%를 곱해서 이자가 1,0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다음 해에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에 대한 10% 이자를 달라고 얘기하면 정말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억에서 5천만 원 상환했다면 남은 돈을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한다? 잔금액. 그 잔금액의 10% 이자를 지불하겠죠. 50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어디에 곱한다?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해요. 그러면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첫 번째 이자율을 올려도 이자가 올라가나요? 이 둘을 곱해서 이자가 계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의 첫 번째, 변화가 가능한 이자율이라고 해서 얘를 가변이자율 또는 변동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동이자율. 그런데 얘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이자율과 똑같은 내용 같지만 얘가 다르대요. 조정이자율은 그 조정의 폭과 횟수가 좀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 부분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은행에 가서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1억을 빌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님, 그 은행 직원의 창구에 있는 직원이 그럴 거예요. 고객님, 말씀하신 1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는 게 되니까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되면 그만큼을 더 올려서 고객님에게 떠넘기는 변동이자를 적용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변동의 횟수와 변동의 폭은 제 마음이에요. 제가 만약에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아침에 나올 때 기분이 안 좋으면 10%도 올리고 20%도 올리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릴 수 있어요. 변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돈 빌릴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빌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변이자율, 변동이자율은 사전에 이 저당이 대출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변동의 횟수로 얼마만큼의 기간에 한 번씩 바뀌겠다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얼마 범위 내에서 변한다는 게. 그래서 변동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변동의 폭과 변동의 횟수가 사전에 약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자율도 조정시킬 수 있다는 건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변동이자율의 한 가지 종류이긴 한데 얘는 대출자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가미돼 있대요. 그래서 변동의 폭과 변동의 횟수가 좀 더 많이 부여돼 있답니다. 이게 조정이자율 대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조정이자율 대부는 차입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움직이는 변동이자율 대부를 꼭 집어야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X인 거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MM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차조한다, 우리는 대조한다. 변동이자율과 조정이자율을 대조하지 차조하지 않죠. 그래서 조정이자율 대부는 누구에게 유리? 대출자에게 유리.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이자율은 똑같지만 실질적인 이자율이 하락되는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 위험을 벗어나고자 이자를 올려받고 싶어 한다? 전에보다.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잔금을 올리거나 이자를 올리는데 이자를 올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때 두 번째로 제협상 이자율 대부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이름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얘는 재협상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5%로 만약에 약정을 했어요. 그럼 얘는 3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기존 거 무시하고 다시 재협상을 한대요. 이자율을. 이게 재협상 이자율 대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변동이자율은 CD 연동이다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 CD 연동 변동금리는 3개월 단위로 바뀌고 코픽스 연동이라는 것은 코픽스는 6개월 1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런데 얘는 3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재협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를 그냥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맞나요? 그래서 재협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출자는 빠르게 반영을 못하니까 대출자는 불리하고 차입자는 유리하겠죠. 이걸 또 차입자 유리까지 기억하시면 더 헷갈려요. 대출자는 불리해진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번엔 잔금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있대요. 지금 뭘 올리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 그럼 이자율은 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잔금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나 봤더니 잔금이 1억이었답니다. 1억인데 이번엔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아예 잔금 자체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10%라면 이 10%를 반영해서 잔금액을 조정해 버리는 거죠. 1억에 10%만큼 올려버리면 1억 1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이자율을 곱해도 이자가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걸 저당 가격 자체를 그 가격 수준 자체를 조정하는 저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읽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뭘 건드는 거다? 잔금액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자를 올리는 방법인 거죠. 그리하여 얘는 무슨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면 실질 이자율을 적용한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자, 보세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에서 상환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럼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억을 갚을 때 10년에 걸쳐서 갚으면 해마다 1,000만 원. 20년에 걸쳐서 갚으면 해마다 500만 원. 50년에 걸쳐서 갚는다 그러면 1억을 50등분 치니까 200만 원씩. 그러니까 결국은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얘기는 매 기간에 상환 금액이 커지는 거다, 작아지는 거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원금액이 있는데 자 보실까요? 원래 원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금액에서 지금 상환 금액을 빼겠죠? 그럼 이게 잔금액이 될 텐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에서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나오면 매 기간의 상환 금액이 작은 거잖아요. 그럼 상환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원금과 잔금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잔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겠죠. 그때 물가 상승의 폭이 크다면 얘 물가 상승률 많이 곱하면 이때 나온 잔금 조정액이 이 원금보다도 클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잔금 조정액이 원금보다 더 커지는 걸 얘를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부의 상환이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개념을 잡겠습니다. 빌린 돈을 얘를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대출 원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출 원금이에요. 원이 잘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때 대출 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냐면 갚아 나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겠어요? 상환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상환. 그럼 제가 상환이란 단어의 뜻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환이란 대출 원금을 갚아서 잔금액을 줄여주는 행위이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상환되고 남은 금액을 얘를 잔금액이라고 해요. 잔금액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3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플러스가 생략돼 있나요? 마이너스가 생략돼 있나요? 얘 별다른 얘기 없으면 당연히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죠. 3은 플러스 3인 거예요. 그러면 상환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죠? 플러스 상환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나 보세요. 만약에 상환하는 금액이 얘가 뭐보다 작냐면 지급해야 될 이자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못 갚은 이자만큼이 잔금에 더 달라붙어 버리겠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잔금액을 줄여주는 게 뭔데? 상환인데 얘는 잔금액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상환의 반대가 나타난 거네요. 얘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요? 부의 상환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의 상환은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상환은 잔금액을 줄여주는 행위인데 잔금액이 더 커지는 걸 뭐라고 한다? 원금보다 잔금액이 커지는 걸 상환의 반대. 반대면 우리는 뭘 붙인다? 마이너스. 그게 부죠. 부의 상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의 상환 기간이 길수록 물가 상승의 폭이 클수록 잔금 조정액이 원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더라. 부의 상환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이때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실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실질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우리 아까 명목 이자율을 물가 상승률에 뭘 더해서 구한다? 실질 이자율을 더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명목 이자율이 10%일 때 물가 상승률이 3%면 걔를 뺀 7%가 실질 이자율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명목 이자율에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실질 이자율에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잔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거나 잔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때 이자율에도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 잔금에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이자를 올려버리면 죽어버려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잔금액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있다면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에서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애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얘가 바로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실제로 부동산 거래라면 실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돼 있죠. 실가다, 명가다, 실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기억 꼭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내용 볼게요. 우리 변동이자율 부분의 내용을 볼까요? 여기서도 출제의 포인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변동이자율은 말 그대로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랍니다. 그럼 변동을 시킬 때 변동이 되는 것에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어요.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가산금리라는 표현이 있겠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뭐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개념.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행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대출자인가요? 대출자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리는 갑이 있겠죠? 갑이 있어요. 그럼 갑은 차입자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네요. 그럼 은행은 돈을 찍어 만드나요? 그랬더니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 만들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돈을 찍어 만드는 건 조폐공사에서 찍어 만드는 거지 한국은행에서 찍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행도 시중에 있는 시장에 존재하는 돈을 먼저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사실상 은행은 뭘 하는 존재냐면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시죠. 은행이 돈을 5% 이자로 돈을 빌려서 4%로 빌려주는 경우 있을까요? 그럼 지금 1%만큼 마이너스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로 은행이 4%로 빌려서 4%로 빌려주는 경우 있을까요? 그럼 은행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번도 당연히 아니겠네요. 그럼 세 번째, 당연하게도 은행은 4%로 돈을 빌려왔다면 얘 20%로 돈을 빌려주면 될까요?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면 어차피 시장 경제니까 더 높게 빌려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왠지 사회 정의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16%나 남겨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빌려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금 이자율이겠죠. 은행은 돈을 빌려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예금.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건 대출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출이겠죠. 그럼 결국 이 차익만큼을 은행은 이익으로 보는 건가요? 우리는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네요. 얘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대 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의 수익률은 올라가겠네요. 근데 얘가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은 이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냐면 대출 금리의 적용은 쉽게 얘기해 보면 돈을 빌려온 금리, 예금 금리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만약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면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 뜯길 위험이 커지니까 그만큼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위험할증률 붙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가산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있겠죠? 안정된 직장, 공무원, 그리고 이때 정말 확실한 직업, 변리사, 변호사 등등 뭐 이렇다면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하겠죠? 네. 그래서 예금금리가 예를 들어 얘가 4%인데 그러니까 은행이 조달을 4%로 했어요. 거기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위험해서 신용도가 낮아서 여기다가 10% 가산금리를 예를 들어 붙였네요. 그럼 이 사람의 대출 이자율은, 차입자의 대출 이자율은 14%로 적용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개념인 거죠. 이 개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건 이 적용되는 조달한 돈에 대해서 은행이 지불하는 이자율이 얼마인가가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기준금리가 뭐가 먼저 적용이 됐던 거냐면 CD금리라는 게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은행이 있습니다. B은행이 있어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은행도 가끔 돈이 부족할 때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때 갑자기 예금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인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충격적이게도 미안, 돈을 먼저 빌려줘서 얘 돈 갚을 때까지 내가 너 돈을 못 돌려주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단기간에 걸쳐서 다른 은행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어야 될까요? 잠깐만 돈 좀 빌려줘 봐봐. 한 3개월만 땡겨줘. 내가 이자 줄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 구두로 여러분 이런 게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고 뭔가 증서를 제공하겠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CD예요. 그래서 얘가 몇 개월 단위로 발행이 되냐면 3개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금리가 적용됐을 때는 얘는 3개월 단위로 바뀌겠죠. 그런데 이 CD 금리 부분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니까 이 금리가 생각보다 꽤 높아요. 뭐 3.4% 이런 식으로 높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차입자가. 대출을 받는 이제 차입자가 불만을 토로한 거죠. 야, 네가 조달해오는 돈이
CD로 조달해 오는 돈은 정말 극히 일부잖아. 왜 그 이자율 비싸게 너가 빌려온 그놈을 적용해서 나한테 대출 이자율, 빌려줄 때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야? 열받는 거죠.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은행은 자금을 조달해 오는 방법이 정기 예금 팔 수도 있을까요? 정기 예금 상품. 그럼 얘는 1억을 한꺼번에 맡기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자율이 꽤 높겠죠. 정기 적금도 있을까요? 매월 100만 원씩 부어나간다 있겠죠. 보통예금도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예금을 가입해두면 은행이 거의 이자 주나요? 정말 이자 미미하죠. 근데 그 보통예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되게 높아요. 비중이. 그럼 각각의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팔고 있는 상품들, 그 상품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데 그 상품들의 이자율이 다 다르다? 그럼 각각의 금액들이 얼마씩 조달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게 빌려온 돈의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코픽스 금리의 지금 CD 금리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코픽스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코픽스라고. 얘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바뀐답니다. 이네요. 그래서 이 금리가 변동이 되면, 얘가 변동이 되면 가산금리는 고정돼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금리가 변동되니까 당연히 대출금리 자체가 변동되겠네요. 이게 바로 변동이자율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변동이자율은 기준이 되는 금리에 플러스 가산금리, 스프레드를 더한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자율을 금리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기준금리가 CD 금리가 되면 얘는 CD 연동 변동이자율 대부가 되는 거고 얘가 코픽스 금리가 되면 코픽스 지수가 되면 얘는 코픽스 연동 변동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리는 아까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이 D는 같네요. 그래서 변동되는 건 자, 잘 보세요. 이거 함정파면 은근히 헷갈려요. 변동이 되는 건 이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이 변해서 이자율이 변동되는 거지 가산금리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CD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줄임말 3개월 단위. 그리고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트 오브 펀즈 인덱스가 됩니다. 코픽스죠, 코픽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죠. 그것의 지수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을 봐야 되는데 저당의 상환 방법은 10분간 쉬었다가 볼게요. 근데 이 부분이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힘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금융론은 투자론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분도 정말 정해져 있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꼭 10분 뒤에 돌아오십시오.